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높이만큼만 오를 수 있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길이만큼만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마케팅 홍보의 대상은 과거나 먼 미래가 아닌 현재의 고객입니다. 현재의 고객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거죠. 지금도 인류는 1분의 24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고 인류의 3분의 1이 저녁밥을 못 먹고 침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고기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고기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물이 16kg 소비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농경지 면적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식량농업기구 FAO에서는 앞으로 우리 인류의 먹거리가 곤충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정부에서 곤충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농업인 중에서도 곤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식용으로 곤충을 사육하는 분들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곤충이 미래의 식량 산업일지는 모르지만 현재 자신의 식량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나 먼 미래의 고객이 아닌 현재의 고객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현재 고객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교수님은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이 곧 현재의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수업도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책들 중에서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을 몇 권을 선정해서 하나하나 분해하고 다시 재조립해서 뼈대를 만들고 그 주장과 논리의 뼈대에 국내외 농산업 사례를 입히는 방식으로 수업을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죠. 강민호 작가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책을 골격으로 몇 번에 나눠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서론에서 정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의 내면에 반드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야 한다. 쉽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생각이 나아갈 방향, 그 단서를 이 책 그리고 오늘 교수님이 사례로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교수님이 사례를 제시하는 것 포함해서 각자의 시선으로 찾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번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반적인 소비 트렌드의 동향 그리고 그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그리고 최진석 교수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답을 잘하는 것보다 질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식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그대로 입으로 뱉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누가 더 빠르고 많이 뱉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의 크기가 결정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자기는 없고 다른 사람의 지식과 이론이 지나가는 중간 통로의 역할일 뿐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창의적이고 새롭게 전개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없다. 질문은 자기 자신만 가질 수 있는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마케팅적 사고방식을 위한 나의 생각의 틀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전체를 현상보다 본질, 거래보다 관계, 유행보다 기본 이 세 가지 챕터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현상보다 본질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마케팅 서적이 현상을 분석하거나 또는 성공 노하우를 다루고 있다면 이 책은 마케팅의 본질,
그리고 기본을 다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강의안을 만들면서 다시 추천서를 읽다가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했나 한번 다시 읽어봤거든요. 눈에 띈 대목이 있습니다. KT그룹의 마케팅 수석 매니저가 이렇게 이 서평을 썼더라고요. 이 책은 가벼운 마케팅 입문서라기보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입문. 묵직한 마케팅 입문에 가깝다.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공부로서 마케팅을 처음 접하는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마케팅 철학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교과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몇 번의 수업에서 농업뿐만이 아니라 인문, 철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통섭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겨야 한다. 그 통찰력으로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주 수업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 책에서 작가 강민호 씨는 비즈니스의 본질이 지식과 테크닉이 아니다. 성숙한 인격과 겸손한 태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최근 우리 사회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연예, 스포츠, 정치, 다양한 분야의 이 사람들이 인격, 태도 이런 문제로 해서 잘 나가다가 개인이나 기업이 한순간에 추락해가는 장면을 거의 매일같이 뉴스로 접하고 있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짓는 사상 누각과 같은 일이죠. 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업 중에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지만 이 책의 본문 중에 작품의 세계는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편집되고 상품의 세계는 고객을 중심으로 편집된다. 작품과 상품, 예술과 기술은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교수님 이 책을 이번 교과목에 적용시키게 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상품이 팔리는 시대가 아니라 작품이 팔리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상품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고객들은 어쩌면 이제 제품이 아닌 제품이 나에게 주는 가치를 구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서 마찬가지 저자가 말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거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거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려면 이해 당사자들에게 가치 있는 제안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1차 수업부터 강조했듯이 SNS는 그 소통의 도구로서만 필요할 뿐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얼마나 잘 찍고 편집하느냐 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거기에 숨결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이고 소통이죠. SNS는 소통의 좋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번 수업은 전체 3가지 챕터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현상보다 본질, 이 안에서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와 가치 혁신의 비밀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수업은 그 중에서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 영역을 골격으로 해서 국내외 사례를 입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시는 가치 혁신의 비밀로 이어져 최종적으로는 유행보다 기본까지 이 책을 전부 우리 전반부 이번 학기 전반부 수업에서 한번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경영이란 의사결정의 예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영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적, 시간적, 인적 자원은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는 거겠죠. 이 한정된 자원을 투입된 자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경영학적으로 볼 때 의사결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무한하다면, 끝이 없다면 굳이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죠. 하지만 현실에서 모든 자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나 의사결정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의사결정은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는 가치 판단의 행위 기준이다. 요컨대 과감히 포기하고 버릴 것은 이 선택해내는 것. 이것이 경영에서의 의사결정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더 추가하고 싶은 본능적 유혹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포기한다는 거 아깝죠. 그 자체가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수님도 이번 수업에 너무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걸 다 담고 싶은데 그러면 끝이 없죠.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그게 사실 이 강의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못 다룬 얘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동경제학 이론에서 딸기잼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선택권을 주게 되면 대부분의 고객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2개, 3개, 최대 5개 이하로 줄면 구매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요컨대 너무 많은 옵션 정보를 과잉으로 제공했을 경우에는 선택에 대한 인지적 부조화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포기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편한 감정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선 당장 심리적으로 불편해지는 감정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작품과 상품, 예술과 기술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는 작품 분야인가요? 상품 분야인가요? 여러분은 작품을 만들고 싶으세요? 상품을 만들고 싶으세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도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품은 구매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컨대 뭔가를 만드는 창작의 동기와 이 생각의 원형을 외부, 구체적으로는 고객의 기준에 맞춰서 기획하고 편집한다는 거죠. 팔릴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편집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작품은 어떤가요? 이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창작되는 거죠. 창작의 기준을 외부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두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것이 어떻게 비칠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작품이 자기 스스로의 철학이나 자기 자신의 내면을 충실하게 담고 있나, 이걸 고민한다는 거죠. 작품의 세계는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되고 편집되는 것이고, 상품의 세계는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되고 편집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딸기잼이 2가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여러분은 A와 B 중에서 어떤 딸기잼에 더 관심이 갑니까? 물론 사람마다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A보다는 상대적으로 B의 이 긴 병의 딸기잼이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하지만 B의 이 긴 병의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병 길이만큼 긴 스푼을 별도로 구입해야 할 겁니다. 또 저런 식의 육각형 병은 시각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각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긁어내는 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마트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잼은 티스푼 길이 정도의 원형 모양을 하고 있죠. 작품과 상품, 예술과 기술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의사결정이란 포기해야 할 것을 결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술과 기술 중에서 어느 항목을 선택할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다만 의사결정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략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했었죠. 고객 지향은 의사결정 기준이 나의 내면에서 나와야 성립되는 겁니다. 따라서 출발점이 명확해야 올바른 지향점을 포착할 수 있겠죠. 복숭아를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복숭아가 좋은 가격을 받을까요? 물론 고객이 원하는 복숭아가 좋은 가격을 받겠죠. 그렇다면 나의 고객은 누굴까요? 주부일까요? 주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도매시장 경매사 아닌가요? 가격을 매겨주는 것은 도매시장 경매사입니다. 교수님이 지난 10여 년 이상 매년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현장 학습을 갑니다.
하루는 청과물 경매사분으로부터 아주 의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숭아는 노란색 바탕에 70% 이상 붉은색이 입혀진 부드러운 색상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의 모양은 원형을 선호하지만 황도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약간 긴 장원형이 가격을 많이 받고요. 한편 복숭아를 수확하면 한 번에 다 팔지 못하니까 저온 저장고에 보관했다가 차례차례 출하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온 저장고에 보관했다 출하하는 경우는 복숭아의 경도, 요컨대 단단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숭아 표면에 털이 부드럽고 과일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온 저장고에 보관을 하다 보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기 쉽거든요. 그리고 과일의 크기는 한 상자에 14개 이내로 담는 크기 정도, 직경이 10cm 정도, 그리고 한 상자의 무게는 4.5kg 정도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복숭아는 저 사진처럼 표면에 저렇게 골이 있잖아요. 저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놓여져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저게 무슨 상관이 있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마트에 갔을 때 감자나 당근이 막 수북이 쌓여 있죠. 그 매대 위에서 이렇게 담을 때 위에 있는 것을 담는 게 아니고 밑에부터 이렇게 파듯이 발굴하듯이 뒤적거리는 장면 본 적 있지 않나요? 그런데 복숭아애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살짝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복숭아는 살짝 만지기만 해도 돌아서면 멍이 듭니다. 상품성이 떨어진, 심지어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한번 눈여겨보세요. 복숭아 골이 보기 좋게 한쪽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게 많을 겁니다. 가로든 대각선이든. 그런데 출하하는 생산자가 한쪽으로 방향을 맞추어 내지 않으면 유통 단계에서 저걸 다시 손을 대서 맞춰야 되겠죠. 한 번 더 손을 대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멍이 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복숭아를 출하할 때는 저 골을 맞춰서 내야 가격을 잘 받는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크기와 색택이 고르고 당도는 13브릭스 이상 이 정도 유지돼야 좋은 복숭아를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마케팅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고객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지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의사결정의 기준이 단지 외부적 환경과 고객에게 달려있다면 이건 고객 취향이 아니라 고객 편향이다. 편향은 방향 없이 한 방법에 집중하고 목적 없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 같은 근시안을 말한다. 결국 유행과 현상에 휩쓸려서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다. 편향을 지향이라고 착각하고 경영과 마케팅의 의사결정 기준을 순전히 외부의 관점을 따라서 수시로 이리저리 바꿔서 적용한다면 자기 사업의 지속 가능성 역시 중심을 잃고 말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그분은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 자기의 철학,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표적인 경영자로 소개되고 합니다. 고객들은 잡스가 추구하는 디자인과 철학에 공감하고 열광했습니다. 고객들은 상품이 아니라 잡스의 철학을 구매한 거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수님 연구실에는 약 20년 전 유학할 때 사용하던 아이맥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데요. 물론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씩 저 아이맥을 바라보면은 유학 당시에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실험하고 논문 쓰고 이 추억이 떠오르거든요. 저 아이맥 하나로 그냥 5년 동안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했었죠. 잡스는 떠났지만 여전히 아이폰은 그가 추구하는 철학의 부산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가진 기능을 잘 다루고 잘 표현할 수 있어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을 우리는 연주자, 피아니스트라고 하죠. 그런데 피아노가 가진 기능 이상을 구현해서 어떤 음악의 이론, 음악의 체계를 잘 구현하는 사람을 음악가,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본질을 규정해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술가,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이 예술가, 아티스트는 아직 없는 길을 열어낸 단계, 요컨대 상상력과 창의력을 열어낸 단계,
어떤 지표가 되는 탁월한 활동, 손도력을 갖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잡스를 이 상품을 작품의 경지로 끌어올린 예술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 거죠. 이 책에서 고객은 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아니라면 그것을 쫓지 않는다고 합니다. 궁극적인 고객 지향은 고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나를 쫓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마케팅은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과 나의 철학이 담긴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거다. 포기해야 할 것들을 가르는 본질적인 기준, 이것은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지 않고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의 의미 아시나요? 두 개의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를 이루려고 하면은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아예 희생되는 어떤 두 양자 간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이 트레이드 오프를 통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기술이 아니고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작가는 주장을 합니다. 경영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미션, 그리고 마케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지속 가능성이겠죠. 기술은 계속 변하지만 예술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가치 있는 예술적 선택이 되려면 포기의 이면에 분명한 철학적 기준이 존재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이 책에서 경영은 의사결정을 통한 포기의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아시나요? 길 가다가 손 이렇게 올리고 타는 큰 오토바이 있죠. 1980년대 이 위기를 맞은 할리 데이비슨을 살린 사람이 리처드 티어링크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우리는 철학을 판다. 오토바이는 거기에 슬쩍 키워팔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의 전략을 보면 93년도에 일본의 이 오토바이 메이커 혼다가 395만 대를 팔 동안 할리는 8만 대의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명품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의 오너스 그룹 호그, 오너스 그룹인 할리 타고 있는 사람들의 동아리 같은 호그라는 것을 결성해서 전 세계 128개국에 약 130만 명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약 1200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할리를 타는 사람들의 이 멤버, 이 호그 멤버들은 단순히 명품 오토바이를 소유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소속감, 자아실현의 욕구를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은 스스로를 제약하고 귀찮은 일에까지 막 나서면서 호그의 멤버십 매뉴얼을 지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할리의 고객들은 소속감 그리고 개성을 표출할 기회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할리는 고객들에게 단순한 제품이 아닌 특별한 경험을 판세입니다. 자, 경영학 관점에서의 마케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누구나 몇 시간만 배우면 원리를 이해하고 바로 모방할 수 있는 단순한 테크니컬 수단이죠. 마케팅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수단일 뿐이죠. 광고와 홍보 이전에 마케팅과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인문학적 사고방식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마케팅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려면 이해 당사자들에게 가치 있는 제안에 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가치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치란 뭘까요? 뭐가 가치 있는 걸까요? 가치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할 가치도 없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 들어볼 가치도 없다. 먹어볼 가치도 없다. 가볼 만한 가치도 없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라는 말은. 자,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한번 선택해 보시죠. 자, 왼쪽은 생화, 오른쪽은 좋아합니다. 지금 바꾸셔도 돼요.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전에 조화를 선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서 다시 생활을 선택할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조화는 시들지도 않고 그 꽃 모양을 예쁜 채로 영원히 유지할 텐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생활을 선택할까요? 우리는 선물할 때 소중한 사람이 향긋한 꽃향기를 맡으면서 또는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꽃을 구입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꽃을 받는 사람이 향긋한 꽃향기를 맡으면서 미소 또는 행복해하는 모습에 대한 기대, 그런 상상을 하기 때문 아닐까요? 반면에 조화는 이런 상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생화는 비록 시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화가 품고 있는 생명력, 진짜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음원을 구입하시겠습니까? 가치는 생산물의 형태나 기능뿐만이 아니라 정신으로 존재합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만들어낸 사람의 철학이죠. 여러분이 만들어낸 상품과 또는 공간에 대한 시간과 또 공간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 의미를 느끼는 것이 가치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는 이 가짜 조화, 복제 혹시 이런 건가요? 그리고 거짓된 목소리로 화려함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이 책에서 가치의 가장 본질적인 전제 조건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아무리 기술이나 테크닉 그리고 디자인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이 없는 상품과 그런 서비스에 사람은 마음을 주지 않죠. 물론 월등히 저렴하거나 또는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겠죠. 하지만 다른 상품이 나온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설 겁니다. 마케팅이 추구해야 할 본질은 그 출발성에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 창출의 근본적인 해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 오늘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소개할 사례는 녹차 소비의 감소와 더불어서 아주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한 이 시코쿠의 어느 마을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 고치현의 기리야마 농가 주부들의 반격의 스토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리야마 농가 주부들은 여성의 관점에서 차의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내고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를 통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